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지도부 사퇴 문제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계가 맞붙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방문을 하려다 막판에 무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민주당 윤건영 의원 통해서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정에서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조금 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한동훈 제명 후폭풍을 수습해보려 모였지만 너 나와 임마, 나왔다 어쩔래. 고성과 반말이 오갔다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이분들 지금 말씀만 안 하셔도 속이 소꿉놀이거든요. 같은 날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윤절연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장 대표를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장동인 대표를 버릴 겁니다. 따라서 장동인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까지 터져나왔다는 어제 의총. 임마라고 했다, 아니다, 안 했다로 2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속보 상황 하나 챙겨드리고 본격적인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하상 변호사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곧바로 구금된 그런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같이 있겠다, 내가 변호인이니까 같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이진관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 계속 떠들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15일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안 되다가 한 2달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좀 늦은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누가 그거를 감치 명령서를 들고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막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치 명령의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자기가 감치가 되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이 중단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소 늦게라도 집행이 된 게 어쨌든 법 집행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쯤에 끝났는데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니까 대기 중이던 교정 공무원들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권우현 변호사라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강지 의원님, 지난번 11월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감치 명령이 한번 집행됐는데
구치소에 갔다가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당시 석방됐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뭐 법 기술자, 뭐 법꾸라지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형무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법 기술로 한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엄격한 법 집행을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과거에 그 이해상 변호사가 했었던 법정 내에서의 행동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정 밖으로 나가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 모독성 발언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2월 19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이 돼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말씀드린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뭐 인적 사항 때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날 하루가 가만히 돼서 14일간 구금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19일이 내란 1심 선고니까 선고 공판에는 변호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네요, 김용래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나오는 날짜가 설날에 나오겠는데요, 거의? 설날쯤. 그러네요. 해서, 설 연휴 첫날이네요,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설날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예. 아마 하루- 재판부가 날짜를 좀 고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월 19일이요. 윤 전 대통령.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 날짜에 변호인들은 법정 출석을 잘 안 하긴 합니다. 형사 변호인의 경우에도. 근데 뭐 이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니까 변호인들도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변호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선고만 그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이 있거나 없거나 뭐 다른 절차가 진행될 게 없거든요. 예.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요. 김용래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갈게요. 구치소로 갔는데 인적 사항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안 밝혔다고 해서 밤에 다시 석방이 됐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약간 의문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특정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걸 다 확인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생김새나 어떤 신체 특징을 갖고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묵비하면서 감치 명령이 집행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서 교도관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오늘은 뭐 오늘부터 14일 동안은 거기서 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 근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이지만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해서 소란을 피워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진관 당시 재판장이 한 번만 더 발언 계속 이어가면 감치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시 감치명령 15일이 나왔습니다. 다만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가 두 달여 만인 오늘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교정 공무원들이 이 이하상 변호사를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합니다. 15일이 감치 명령이 처음에 나왔는데 당시 첫 집행했던 하루를 감안해서 14일 동안 구금이 될 예정이고요. 2월 16일에 석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1심 내란 선고일은 뭐 원하면 참석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구금이 집행됐다라는 내용까지 잠시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백다 앵커가 정리해드렸던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원외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원도 아닌데 왜 참석하느냐, 야 임마 나왔다 어쩔래 이런 설전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실제로 상황이 저희가 텍스트로만 보고 전원으로 들어서 정말로 막 고성이 오가고 좀 싸움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 격했다고는 하네요. 아, 예. 예, 이게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던가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 안에서 뭐 내용이 내용인지라 뭐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하고 고성이 오갔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의원총회를 또 참석해 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싸울 만한 소위 말하는 컨텐츠가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사안이 사안이니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 게다가 지금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저런 단어 써도 돼, 저런 태도 있어도 돼라는 얘기는 하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요즘에 우리가 상임위 텔레비로 다 중계되잖아요. 예. 그때 여야가 서로 오가는 말 들어보면 뭐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 한동훈 대표만의 징계가 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파열음이 계속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잦아질 것 같지 않고 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은 이런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고 의원총회를 왜 했는가, 이 의원총회의 주된 목적이 뭐였는가,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파악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의 이 격한 반응, 감정 문제의 싸움 이게 부각되니까 예. 굉장히 국민의 힘으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총회라는 것이 사실 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다면 최고위 소속의 지도부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원내 대표실에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의결에 참여했었던 최고위원들에게 정식으로 참여를 요청했고 그래서 참석했다라고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공지가 됐었다면 저런 뭐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의원이 아닌데 참여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을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의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분이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대척점에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정성국 의원은 이거 과한 제명이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의결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부각 안 되고 서로 뭐 고성이 오고 갔냐 안 나갔냐 비속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보시기에 당혹스러우신가요? 정성국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원외였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의총에 참석 안 했나요? 참석했죠. 이거는 당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정치가 의원 특권 정당이 되니까 의원들이 의총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모든 정당의 구조는 전국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최고 의결 구조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있고 예. 의총은 사실은 원내 정책 관련되는 것들을 결정하는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국민의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정성국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과연 이 사안이 최고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의총에 토론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왜 현 지도부는 거기에다가 이 의견을 듣겠다라고 올렸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결국은 정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물밑에서의 어떤 이 대화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당의 공식적 기구인 최고위원회 윤리심판원입니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걸 의총에 갖고 갔다는 것은 현 지도부의 오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요. 어제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일단 정강재 의원님, 이거 사실입니까?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예. 언론에서 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명 보도를 하지는 않죠. 예.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은 있더라고요. 아,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썼다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가는 과정에서 1이 어떻게 100까지 되는데 이게 몇 가지를 뛰어넘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2024년 10월 3일에 계엄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국에는 12월 그 초로 예정됐었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른다. 그게 통과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동력까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그 당원 게시판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수긍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라면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더 희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원 게시판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나 가족들이 본인을 비난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 안 되고 평시 같으면 이걸 갖고 잡아넣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넣거나 처단을 할 수 없으니까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도 없이 처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장동혁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이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사실상 사감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이었는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네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물론 이 100% 이게 원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언했지만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물어봤거든요. 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글을 직접 썼네 안 썼네, 뭐 소위 말한 IP 추적을 해봤더니 하나는 집 근처고 하나는 당사 근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온들 도대체 무엇이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쓴 것이 밝혀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족들이 쓴 게 밝혀지는 건가요? 가족들이 썼다는 게 혹여라도 밝혀지면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가족들이 쓴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본인의 직을 건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은 보통은 직을 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직을 걸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너무 쉽게 한 건 아닌가. 뭐 저는 애시당초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요. 박수영 의원님, 그러면 한 전 대표 수사 결과 지금 한 6건 정도 경찰에 고발된 건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뭐 장동혁 대표, 뭐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소리일까요? 그런데요.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무혐의가 나오면 본인이 사퇴해야 되네요. 이게 전형적으로 검사와 판사의 싸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보고 사과라고 하니까 사과를 제대로 안 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게 수사로 가는데 내가 사과하면 수사에 불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장동혁 현 대표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한동훈 대표 밑에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 대표입니다. 즉 이 단계의 최소한의 진실이라든가 당내에서 밝힐 수 있는 수준들의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거 하다못해 경범죄라도 나올 거야. 하다못해 가족들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자신이 있어. 아마 그런 것들에 반로해서 저는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무혐의가 나오면 본인이 사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참 논센스인 게요. 생각을 해보면 앞서 윤석열 계엄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그때 본인도 당의 중요한 지도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전부 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언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설 연휴 전에 당면 교체를 완료하겠다라는 뭐 계획을 비췄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이 귀국했습니다. 전환기 씨입니다. 귀국길부터 계엄이 무슨 내란인가 이런 발언을 쏟아냈고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선택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이 발언에 담긴 의미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저도 제가 뭐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전 연설의 덕분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할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할지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저는 장동혁 대표도 버립니다. 장동혁 대표께도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담 줄까 싶어서 일부러 연락 안 드렸습니다. 예, 손흥민 BTS 된 줄 알았다라면서 세력을 과시한 듯한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누구 지지를 받았는지 어떤 약속했는지 기억하라라고도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약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협박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전환기 씨가 제발 장동혁 대표를 버려줬으면 그럼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생기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손흥민 BTS를 방불케 할 만큼 저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온 거는 뭐 본인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 글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고요. 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선택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앞날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영상 보시면 만약에 이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관광객이 보면 무슨 스타가 입국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예. 장동혁 대표에게 전환길 씨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정말로 공적 마인드가 있고 국민의힘이 정말 대중정당으로 수권 정당이 되고 또 원내 1정당이 되려고 하는 당의 지도자라면 예.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하는 순간 제가 뭐 그냥 어림잡아 얘기하기를 국민 80%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더 나아가서 90%로부터는 국민의힘이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선택지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적 마인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역시 본인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고 언젠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고 서로의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실로 제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견이 좀 엇갈리곤 있지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선택하라 이런 이지선답에 답이라면 장동혁 대표 분명 쉽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김영남 위원님, 아까 누구 지지받았는지 어떤 약속했는지 기억하라라고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 향해서 발언했거든요. 이 말은 당대표 전당대회 때 윤호개인 세력의 이른바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 직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던 김문수 당대표 후보하고 장동혁 당대표 후보하고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전에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를 치렀던 사람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당대회거든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초반 예상을 뒤집고 장동혁 대표가 이겼어요. 사실은 전한길 씨 같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전한길 씨가 왜 저렇게 열을 내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열낼만 할 것 같아요. 전한길 씨의 도움으로 당대표가 되고 났는데 본인이 미국 좀 오래 갔다 오는 동안에 보니까 전당대회에 별로 한 일 없어 보이는 고성국 씨는 지금 막후 실력자로 국민의힘 뭐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본인의 빈 공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칠 염려가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속이 수검댕이일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 이름과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섞어서 썼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당협위원장이시죠 지금? 네. 어디 지역이시죠? 서울 강동이요. 강동. 을. 그러니까 지금 민심, 특히 뭐 당원들 분위기가 어때요? 지방선거 앞두고. 어제도 지역에서 이제 저희 당원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우려가 매우 큽니다. 크다. 네, 지금 구청장뿐만 아니고 시의원, 구의원 많은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론과 민심에 매우 민감하죠. 어쩌면 민심을 리드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특히 요 근래에 있었던 이런 당내 분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특히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좋은 정치를 위한 서로 권력 투쟁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크게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내용도 하나의 그 피스로 박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앞날이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무슨 감정에 섞인 말이 아니고요. 매우 냉혹한 판단에 의해서 지금 들리고 있는 서울의 민심을 반영한 그런 대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요. 지선을 앞두고 각각 인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딱 지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죠.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 본격 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 의원이요.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포갑의 당협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전 마포갑의 저 신입 당원이에요. 아, 예. 환영합니다. 당원이 되신 걸. 특별 당원이시니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선거제도, 정치제도에 갖고 있는 불신들이 많거든요. 사전투표를 좀 투명화했으면 좋겠다. 폐지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선관위 지금 뭐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채용 비리가 한 800건 있고 중징계 32명. 이런 기관이 선거 관리한다는 게 이거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그래서 거지. 진짜 이 모든 과정을 나한테 맡겨라. 이제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네. 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 차원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한 조정훈 의원. 그런데 발언을 보니까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비리. 박지영 의원님, 이거 부정선거론이다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저는 조정훈 의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이분 영입했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경향이 보면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던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공 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들과 어떤 호흡을 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경력 예쁘게 관리된 전문가 이런 사람들 중도적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영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영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활동할 때 중도 합리성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분이 국민의힘에 가더니 그럼 국민의힘에 갔어도 좀 중도 보수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극우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저런 분들은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공선이라든가 우리 정치가 가지는 민주적 요소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이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87년 체제를 부정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 선거를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백 명이 들어가서 투개표하는데 부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서 부정한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심하게 말하면 체제 부정론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참 그리고 저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방금 저 고성국 TV 출연한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요. 사전선거와 본선거 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주로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본선거보다 한 4, 5일 정도 미리 시작되기 때문에 본선거 기간을 축소시키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왜곡 현상을 사전투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선거 기간을 늘리자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실 관리의 정황은 있었죠.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관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본선거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지금 조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믿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실선거와 관련한 의혹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거 기간을 늘려서 투표율을 지금보다 높은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공론화해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당사자가 바로 이 고성국 씨죠. 물론 방금 보신 조정훈 의원의 출연 영상은 그 발언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달 말 출연 영상입니다. 특별 당원이라고 그런데 고성국 씨를 향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현역 의원 정도 되면 고성국 씨라는 사람이 선거 때마다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아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존경받을 수 없는 결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압니다. 근데 왜 저러냐? 사실은 지금은 이상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막후 실력자 아니면 막후 기획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앞에 가서 저런 아부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근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의석은 많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107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제1야당인데 저렇게 돌아가도 되나?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야당이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고 건전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1야당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재용 의원께 여쭐게요. 국민의힘이 또다시 의원총회를 할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명의로 금명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 투표 여부 결론을 낼 걸로 보인다. 지도부 재신임 투표 실제로 현실 가능성 얼마 보세요? 일단은 김용태 의원이 처음으로 에드벌룬을 띄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자 의원이 전당원 재신임 투표로 오히려 이제 역제안을 한 것이고
소위 말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우려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이 둘 다 재신임 투표,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했느냐가 아직까지 이제 논란거리가 되긴 하겠는데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신임 투표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의총은 뭐 어제와 같은 의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의총은 아마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공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도 상황이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보고 토론 더 이어가겠습니다.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것. 민주당 내 합당 반대 인사들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유시민 작가.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당의 진로와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도부 간 공개 충돌에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서명 운동까지 집안 싸움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정 대표가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예, 합당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그런데 녹록지 않아 보이긴 해요.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요. 합당을 하든 뭐 다른 정치 구조를 짜든지 간에 이유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승전결 우리는 합당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당할래 말래 1번 2번 탁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요즘 우리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밈 정치 같아요. 과정 생략하고 1번 2번 찬반 사실 국민의힘도 비슷하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반대가 생길 것 같은데요.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조국 대표님한테 좀 원인을 찾고 싶어요. 조국 대표님을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사면되는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언론에부터 이렇게 맹폭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겸허한 자세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좀 지켜주는 듯한 정치 행보를 했는데 독자적인 행보를 좀 많이 하신 거예요. 그중에 이제 내가 길 가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도자 두 분이 합당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온갖 이제 음모론이 판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총론적인 입장에서 합당은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만은 과정의 진통은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의원께서는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살벌합니다. 최고위원 분위기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치고 정말로 손에 칼을 자루만 안 쥐었지 말로 쏘는 그 무게는 훨씬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에 그런 얘기했던 사람 어떻게 소멸됐는지 다 봐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던 야인마 이거는 그래도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민주당도 본격적인 권력의 분화,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 저도 뭐 불과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뭐 이런 잡음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안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청와대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당무 개입의 여지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준호 의원이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멈춰달라라고 얘기하고 이현주 의원, 김민석 총리, 뭐 더민초 다 달려들어서 지금과 같은 합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전당원 투표에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속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자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이 깜짝 합당 제안이 나왔을 때 마침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인터뷰 출연하기로 한 날이어서 당시 생방송에서 상당히 격한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감정적인 어떤 영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절차 때문에 잠시 좀 잠잠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감정적으로도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가 뭐 논의를 좀 연기하자거나 취소하자거나 이런 큰 결단 없이 이 내용이 수습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당 절차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좀 연기하자 그러면 더 이상의 잡음은 없어지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합당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또 의원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 자체가 예. 의견 청취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으로 좀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충돌하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금 뭐 거의 쌍욕해가면서 싸우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참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민주당까지 집안 싸움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 싸우면 무조건 이길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싸우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석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전 저 모습을 보면 2014년 김무성 대표 시절이 생각이 나요. 당시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제2인자였죠. 그 굉장히 봉숭악당이라는 저희가 오명을 얻으면서까지도 엄청난 당내 권력 투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박근혜 정부와 김무성 대표 간의 뭐 갈등설, 뭐 서로 반대되는 입장, 다음 그 대통령 준비나 하고 있느냐의 뭐 이런 비아냥거림들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민심이 그 분열된 모습을 놔두지 않더라고요. 꼭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현주 의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앞서 앵커께서는 첫날 그것이 그 합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감정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저 발언은 감정은 싹 뺀 것 같아요. 오히려.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매우 날카롭고 하늘 아래 그 같은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제2인자, 3인자가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예. 그 뒤에는 얼마나 되는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겨우 반년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주위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당내 뭐 합당이 되냐 안 되느냐 예. 요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걸어야 될 길, 앞으로 보여줄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더 격화될 거다. 이거에 대한 뭐 사전 뭐 통보 그렇게 저희는 보이고 전조 있습니다. 증상이다.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당내 문제이기도 하면서 청와대와의 관계, 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라서 참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지영 의원님, 오늘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취지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먼저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떤 구상이라고 읽힙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1당이고 국민의힘 2당, 조국혁신당이 3당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버리면 3당이 개혁신당이 되나요? 아마 타당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 운영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민주당 내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른바 지난번 법사위와 같은 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속도형, 돌격형 이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민주당은 큰 우물처럼 해서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조국 혁신당이 아직도 그 돌격형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당을 했을 때 지방선거에 시너지가 있느냐, 시너지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국 혁신당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색깔이 다르 이런 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문제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유시민 장관 같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큰 담론의 생각에서 보면은 같은 세력을 합쳐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조국 장관도 의미 있는 뭐 후배고 예. 정청래 대표도 의미 있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지고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동생들 간에도 감정의 고려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차가 문제없다. 방향이 같으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라는 영역이. 그리고 또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김영남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 연임용이냐 이거는 제안 발표 날부터 계속 되고 있는 논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합당을 하게 되면 당원의 변화가 크게 오니까 금년 8월에 예정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떤 그 연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유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치인이 중요한 정치적 결단 내지는 정치적 제안을 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중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해찬 전 총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김용남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예. 제가 감히 좀 제언을 드리자면은 지방선거 전에 선거연대와 정책연대, 정책연대라면 공동여당으로서의 당정협의회 참여 정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등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는데 정광지 의원님.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에 대부분 동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억가도 많이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했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무슨 얘기했냐면 반대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절차 갖고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절차와 관련해서도 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겠다가 아니라 합당을 제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원 중심 정당 아닙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까지도 뭐 문제를 삼아서 이거 과정과 절차 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뭐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강재 위원 저 발언은 집안 싸움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상대당이어서 그런가요? 찬반이 단순하게 결론하면 어느 한쪽의 정치 지도자가 상처를 받으니까요. 예. 이재영 의원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단순한 거긴 한데요. 뭐 이런 미략설이란 말 있잖아요. 당권은 정청래 대표가 이어가고 대권은 뭐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가져가라. 이 미략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상은 정청래 대표가 왜 지방선거 전에 이 무리한 당 합당을 추진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혹여라도 더 들어가서는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진영 즉 민주당 내에서도 그 진영이라는 게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죠. 그 세력이 지금 규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라는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의원께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 두 분이 예. 호흡을 맞춰가지고 민주당의 분열을 부채질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 그런데 나갑니다, 그 쉽게. 권력의 공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력은 한시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일극 체제라는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대통령으로 가면서. 예. 민주당 내 권력의 공백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건전한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도 그렇듯이 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민주당도 이게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같이 못 살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건 올바른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건전한 경쟁이 아니길 바라는 말씀 같습니다라고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요 여기서 정리하고요. 강선우 의원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고 윤건영 의원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 받고 있는 강선우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딱 2주 만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원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영장 청구되면 기재부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애초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강선우 의원은 받지 않았다라고 페이스북에 2번이나 글을 썼어요. 그런데 관계자들의 진술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김경 전 시의원은 쇼핑백에 담아줬다. 네. 그리고 그 전 보좌진은 네. 이게 전세 자금으로 강선우 의원 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돈 1억을 받은 거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금년 10월 1일부터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바뀌는데 어쩌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기관은 경찰이 유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중수청이 그 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보면 수사가 너무 느려요, 속도가. 사실은 돈 받은 게 확인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면 경찰에서 왜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안 치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억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 선고된 게 징역 2년이 선고됐죠. 예. 징역 2년 선고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빨리 좀 서둘러서 구속도 하고, 이제 구속한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구속하더라도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 20일, 30일간의 수사 기간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너무 느려요. 예. 속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신병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영장을 경찰이 곧 신청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중에라도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죠.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뭐 고민할 문제예요, 그게. 예, 신속한 수사에 대한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이런 마음이 가까워지고 조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더 가까워지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 판문점 프로젝트 저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첫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대북 특사를 역임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남북회담 뒷이야기부터 지금 민주당 현안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책입니다. 판문점 프로젝트. 이게 아마 그 판문점에 있는 그 협상장
그 건물 색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띠지에 있는 사진은 사진이 훨씬 나으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책을 읽어보면서 질문을 짰는데요. 이 책 뒤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사가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횟수로 치면 윤건영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게 나보다 더 많았을 것. 그러니까 실제로 물밑에서 더 많이 만나신 겁니까? 횟수로 치면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났고요. 다만 밀도에 있어서는 양 정상이 만난 시간이 훨씬 더 많고 해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밀도 있게 만났죠. 횟수로는 뭐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몇 번 만나신 거예요? 7, 8번 개인적으로 만났던 게요. 그럼 만나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인상이나 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나이에 비해서 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요. 자중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예. 측면에서는 되게 실용적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2018년 평양 정상회담 하루 전날 예. 제가 이제 평양 백화원 숙소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1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김정은 위원장. 예. 예. 찾아와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러저런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국가 정상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논의를 하다가 앞으로는 윤 실장 선생은 나랑 이야기를 합시다.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풀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실용적일 때는 되게 좀 그런 맛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격식보다는 실무적인 대화가 필요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놀라셨겠어요? 새벽 1시에 갑자기 보자고 하면. 그렇죠. 뭐 사건이 터졌나? 예. 이게 잘못하면 사단 난 건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게 이 책에도 들어있는데 우선 여쭙고 싶게 많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마지막까지 조율이 된 거죠? 처음에는 2박 3일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평양 정상회담이 2박 3일이었잖아요. 정상회담은 상호주의적인 게 있어서 예. 우리가 2박 3일을 제안했는데 북측에서 여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1박 2일로 하자라고 예. 해서 1박 2일이 제안됐었죠. 합의됐었죠.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의 회담, 회담. 그리고 오찬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방문하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서울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오찬도 하자라고 예. 하고 고척돔에서 공연도 보자라고 했고 저희가 삼성전자를 가려면 뭐 여러 가지 이동편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KTX를 꼭 태워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북한의 특사단들이 와서 평창 올림픽 때 KTX를 타보고 그렇죠.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눈이 이제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새로운 신문물이 있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도 꼭 KTX를 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식당을 수배를 하고 예. 오찬을 마친 다음에 영등포역으로 가서 대통령 경영차를 타고 삼성전자로 가는 일정까지 다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을 뭐 가겠다 뭐 이런 일정도 예전에 나오지 않았나요?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에는 한라산 일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머니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북측 사람들은 제주도에 대한 묘한 향수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제주도가 기후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제주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친교 일정 차원에서 제주도 일정을 넣어서 2박 3일을 제안을 했는데 예. 원래 2월 13일, 14일 1박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11월 26일 날 양측이 공동 발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전날 북에서 무산을 시켜버렸죠. 11월 26일 날 같이 발표하자 했는데 11월 25일에 무산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루 전날. 그 이유는 뭔가요? 북측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건 예. 경호 조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가면 경호가 힘들 거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런 걸 예시를 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책임지지 못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의 간부들이 뭐 고속도로까지 막고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는 군부 쪽에서는 위원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명,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전략적 판단이 실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냅니다. 우리 직거래합시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박 3일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거래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예. 즉 북미 정상회담 합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측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이어갔던 겁니다. 예. 양쪽으로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던 거죠. 연애로 치면 양다리 연애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양다리 전략을 펼쳤던 건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는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간섭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북측 관계자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한다. 남북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빨리 가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울러서 미국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자고 합니다. 실무자 협상. 그렇죠. 실무자 협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볼 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한 손에는 서울 답방이라는 남북 카드를 또 한 손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선택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게 전략적 실수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책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정입니다만 서울 답방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접촉해서 북미 회담도 하고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였을까요? 당연합니다. 다만 당시에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예. 저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단호하게 끊고 서울 답방을 먼저 하고 하노이도 갔더라면 하노이의 역사가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탄탄하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기거든요.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놓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민주당 1인 1표제 최종 관문 통과해서 중앙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차례 이게 좌절됐기 때문에 이른바 자존심을 구겼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과가 됐네요. 요거는 잠시 후에 윤건영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2018년 4월 그때 첫 남북 정상회담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그 파란색 도보다리 회담. 그때 이제 새소리만 들리고 맞습니다. 저도 DDP였나요? 어디서 그 기자로 지켜보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입니다. 그때 앉아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윤 의원님도 전해 들으신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해 들었던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도보다리를 건너가면서 회담을 하시는 거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 한 40분 정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백두산 미령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똑같이 양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양 정상 간에만 대화네요. 양 정상 간. 왜냐하면 저 때는 배석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통상의 정상회담은 기록과 배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 도보다리 회담과 백두산 미령은 그런 게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이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책에 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을 저 책에 다 담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무덤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털어주시면 도저히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여정 부부장과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김여정 부부장은 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백두열통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고요. 에피소드가 여러 있는데 2018년에 북에서 특사단이 왔습니다. 평창올림픽 대표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대표단장이 김영남 위원장이라고 북한의 공식적인 정부 수반입니다. 그때 특사로 왔던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었는데요. 당시 북측 관계자들은 김영남 위원장보다는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을 더 챙기는 형국이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직급 체계상 위원장과 부부장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김여정 부부장을 챙기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평양 정상회담 때 백두산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북측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하는 와중에 제가 그 식당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단히 결례지만 김정은 위원장한테 청이 있다. 좀 지금 백두산 일정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 이걸 좀 풀어주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윤 선생이
이야기하는 걸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풀려나갔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한 존재였군요. 네. 이 책을 쓰신 이유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평화 프로세스 물론 이제 뭐 하노이 노딜 등으로 좀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만 성과는 뭐고 한계는 무엇인가? 왜냐면 이번 정부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0년이죠. 대한민국이 분단이 됐던 건 70년 역사에서 한반도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예. 1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1년 사이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오는구나, 정착되는구나라고 하다가 결국 최종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죠.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절반이 정말 의미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00m 달리기로 예를 든다면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한 50m 정도는 온 거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50m 앞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이 나름의 성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재명 정권 안에 2018년 같은 뜨거운 상황이 올까요? 현재로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예, 그러나 저는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듯이 이재명 정부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된 흐름. 그 준비 선상에서요. 올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난 에이펙 때도 그랬고요. 트럼프가 한반도 근처에 오면 김정은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항상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올해 말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업적을 찾고 싶어하죠. 레거시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세상에 자기만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세 번째로 하노이 노딜에 대한 평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벨상을 목전까지 갔는데 놓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도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북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로 2018년에 비해 지금은 북핵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졌습니다. 예. 러시아라는 뒷배고 세 번째로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의 주류들은 여전히 북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북미 대화를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4월일 수 있다. 네.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뭐 운이 좋으면 저희도 이 시간에 또 획기적인 뜨거운 한반도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도 담긴 이 당시 유산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바늘구멍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걸 따박따박 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결정적 한 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 결정적 한 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7년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핵버튼의 크기를 자랑하고 정말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를 녹였던 결정적 한 방이 뭐였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왜? 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제안을 지금도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 관련한 이 판문점 프로젝트 이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저희가 속보로 자막 보여드렸는데 1인 1표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힘이 실린 것 같아요? 뭐 힘이 실렸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되었다. 그러면 합당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합당 뭐 시점이나 또 형식에 대한 합당 제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뭐 수석 최고위원이 어깨 바로 옆에서 아주 날선말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보기 안 좋죠. 예. 지지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집권 여당으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합당의 당위와 명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그게 코스피 5천을 찍는 그날
굳이 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도부가 지금은 수습하는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수습이라면 예를 들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늦추자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논의를 늦추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논의를 공론화를 시작을 해서 하든지 간에 예. 지금처럼 당내 분란을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집권 여당답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뭐 어제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을 만나고 뭐 오찬도 하고 또 강덕구 의원도 만나고 해서 뭐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이제 뭐 밀약설 아까 앞서 네 분과도 토론했지만 정청래 당대표의 당권, 조국 대표의 대권 이 밀약설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과 패널 분들이 이 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보기로는 아직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합당과 관련된 그 어떠한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밀약이라든지 뭐 거래라든지 이까지 가진 건 너무 나갓 해석이라고 봐지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싶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덧셈 정치를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합당이라는 것 자체의 시기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 충분히 있습니다만 예. 합당이라는 것 자체는 외연을 확장하자라는 덧셈 정치라면 국민의힘은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댓글 부분을 문제 삼아서 제명하고 하는 것은 명백한 뺄셈 정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낫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이 비슷한데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또 이 시간 스케줄상 지방선거 전에도 평화적으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 너네 분란 끝났니? 우리는 오케이야라는 답변을 받아서 서로 합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예단하고 예. 전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의 주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이게 분열로 비춰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세 번째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청산이라는 이 대의에 복무해야 된다라는 거에 원칙적인 접근들을 해 나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이거 꼭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그 용산 집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용 사우나를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결국 다 사실로 밝혀졌고요. 네. 정권이 바뀐 뒤에 청와대로 이전한 후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제기 처음 하신 입장에서 실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신 건 의원님도 처음이잖아요. 영상 네. 보신 거. 네.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 영상입니다. 씁쓸하죠. 이게 제가 뭐 사우나뿐만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 그리고 안가를 술집 형태로 바꾼 것부터 해서 많은 제보들을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처음엔 예. 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이면 뭐 사우나를 두고 침대를 호텔급으로 만들고 골프 연습장을 두고 술집 형태로 바꾸고 하는 것들일까라고 했는데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 거의 사실에 근접하는 거여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예.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씁쓸하죠. 허탈하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 모르게 저렇게 했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저게 윤석열 씨의 미천, 본질, 민낯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제가 1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제서야 저것들을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공직에 준엄한 칼로서의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을 사전에 좀 막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안타깝죠. 예, 그 부분이 저도 생각 못했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작동했다면이라는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의 일종의 정권의 신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검찰과 함께요. 예전에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감사원이 이렇게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껏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를 못하고 있는 것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 부인인 김건희 씨 이야기 좀 해보면 1심에서 1년 8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어제 항소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받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목걸이 안 받았다고 어제 항소하면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할 면이 있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항소할 일입니까? 15년의 구형을 받았는데 예. 1년 8개월 정말 봐주기 면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치자금법은 위반인데 계약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니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샤넬백을 받았는데 대통령 때 받은 건 유죄고 당선인 신분은 무죄다. 당선인이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들이 들어눕는 데가 당선인 시절인데 판사는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저는 의의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판문점 프로젝트의 저자 윤건영 작가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네, 윤 의원님과 함께 북한 이야기 그리고 현안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당신이 바라는 EV는 무엇인가요? 혹시 나이가 26살입니다. 모든 삶에 어울리는 EV가 있다. For every life, the Kia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설맞이 가장 핫한 쇼핑 찬스. G마켓 설 빅세일. 오늘 제가 주목한 한 컷,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모습입니다. 쏟아지는 질문 속에 그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거냐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선 쇼핑백은 받았지만 공천 헌금인지 몰랐고 알게 된 뒤엔 빠르게 돌려줬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돈 받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처음 주장과 받았지만 내용은 몰랐다는 나중 주장의 간극 사이에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인물들의 주장도 강 의원 주장과 엇갈립니다. 돈을 준 걸로 의심받는 김경전 시의원은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아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받은 돈이 강 의원 전세 자금에 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의 신병 처리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나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꾸고 싶어. 난 탄탄한 게 좋은데. 우리 갈라서 할까? 한쪽은 탄탄하게, 다른 한쪽은 푹신하게.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들코락스. 자연스레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특수본이 방첩사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문건을 넘어 실제로 쓰였고 그 정점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있었으며 사찰 지시는 계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후속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이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